이렇게 참 뜻깊은 자리에 제가 현대사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참 기쁩니다. 오늘이 더군다나 광복절 날에 이렇게 예배를 보시는데 그런 자리를 제가 또 할애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참 뜻깊은 걸로 저한테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나라라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얼마나 참 이상한 고난을 겪었으면은 현대사를 한국인들 대부분이 모르는 속에서 살고 있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나라인데도 현대사는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느냐, 이런 참 그런 얘기가 항상 제 강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 자리에 이 세길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 기도드리는 말씀에서도 간취를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참 우리 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그 부분에 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마음 쏟기,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형화된 뭐가 있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좋을 텐데요. 일제 35년사,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일제 35년사가 아마 5분의 1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꽤 깁니다. 그런데 현대사는 사실은 그 2배, 지금 올해가 광복절 76주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2배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제 35년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현대사가 참 교육된다든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 아시는 대로 그렇지 못한 사정이지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한 2시간, 3시간짜리 강의에서 그냥 우리 현대사 전체를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예컨대 선거를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좋다고 보는 것이, 선거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역사적 성격, 이런 걸 잘 드러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러지는 보통선거, 1948년 50선거에서 12년 후에 있었던 3.15 선거까지, 또 박정희 집권 시기 3공화국에 있었던 선거, 그리고 유신체제에서 있었던 그걸 선거라고 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선거, 그리고 또 제5공화국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전두환 신군부 시기의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은 쫙 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사를 통해서 현대사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사가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된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68혁명이라고도 불려지는 서유럽에서 주로 1968년을 전후해서 있었던 상당히 강력한 시위라든가 혁명적 활동, 그런 게 있었죠. 미국에서도 65년경부터 70년대 초까지 흑인 문제, 또 베트남 전쟁 문제를 둘러싼 그런 문제, 그리고 68혁명에서 역시 같은 주제로서 미국에서도 그 투쟁 또는 시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60년대에는 시위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한국은 1960년 4월 혁명에서부터 1992년경 또는 90은 논자마다 많이 달라요. 1990년대 초까지 민주화 운동이 계속된 지구상에서 아주 회귀한 나라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점도 또 그 자체가 논의의 계기가 될 터인데, 그보다도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어째서 민주화 운동에 큰 도움이 되느냐. 사실 4월 혁명이 직접적으로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비판, 이걸로 나온 걸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거대한 4월 혁명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 반감,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3.15를 계기로 해서 터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전체와 관련돼서 4.19가 일어난 거지, 또는 4월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 하나 보고 일어난 거냐. 사실은 부정선거도 이미 1952년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는 저는 부정선거라고는 안 봅니다. 52년에 있었던 8.5 정부통령 선거에서부터 그 뒤에 2년마다 치러진 중요선거 모두가 다 지독한 부정선거였어요. 그것의 총화로서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가 결집돼 가지고 나타난 게 3.15인 거죠. 그러니까 3.15 설명을 하면은 또 50년대 전체의 우리나라 정치사, 선거,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은 어떤 정권 또는 시대가 하나의 고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큰 걸 얘기할 때 말이에요. 큰 대규모 민주화 운동, 예컨대 4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4월 혁명, 부마 항쟁, 광주 항쟁, 6월 항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 거대한 항쟁이 일어날 때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는 역사의 큰 하나의 물결, 고비, 그 속에서의 변화, 이런 걸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4월 혁명 하나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찾아졌다.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그거가 빠질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게 쟁취됐다라는 것.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는 다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그걸 중시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과거사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명될 것을, 제대로 풀려질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엄청난 집단 학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된다든가, 뿐만 아니라 김구 죽음을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그 의혹 사건들, 조봉암 죽음도 거기 포함이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 내지 진실 찾기, 그런 과거사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온 것이 그 당시에는 혁명입법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라든가 경향신문, 어떤 보수적인 신문조차도 혁명입법은 반드시 해서 이승만 정권을 단죄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개헌을 하게 되고 4개의 법률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변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게 있었던 거고, 예컨대 그러니까 사상,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자유와 연결돼 가지고 수반이 되는 거지만, 또 노동운동에서 그 당시 노동운동은 교원노조 빼놓고는 다른 것은 얘기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노총의 변화는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 점 같은 것도 새로운 변화로서 중요시 된다.
또 하나 중요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경제건설,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이 잡힌 것이 4월 혁명 직후부터다. 그러면서 8월 23일 정면 정부가 제2공화국 출범을 알릴 때에 경제제일주의를 전면에 내걸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분위기, 우리 경제가 그전 경제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큰 그 기대, 움직임, 이런 것이 제2공화국 정부의 부가가 된 것이다. 그건 이제 박정희 정부도 상당 부분 저는 이어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나죠. 5개년 경제건설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 문제, 전력이라든가 또 수자원 문제라든가 국토개발공사 같은 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수반되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민주화운동은 4월혁명도 그렇고 부마항쟁은 8월 11.6으로 연결되는데 부마항쟁과 11.6이 그렇고 광주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이 그렇고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또 수반하는, 그걸 우리는 대개 역사적 의의라고 또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설명하는 방법도 쉽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또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예컨대 남북관계라든가 남한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오늘 통일 문제가 기도문에서 많이 제가 봤고 그러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평화통일 또 남북간의 공존과 평화를 이렇게 갈구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마는 이러한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은 한국 현대사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이게 왜 나왔느냐, 그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느냐, 이거 하나 이해가 50년대의 한국 사회 또는 냉전 의식이랄까, 반공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형성됐나, 그런 것을 바로 이 북진 통일론이 잘 보여준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을 강력하게 하는데도 큰 기여를 한 거지만 하여튼 평화 통일이라든가 평화 공존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이 또 북진 통일론이었다. 거기서 조봉암이가 평화 통일 주장하다가 결국은 서대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4.19가 나니까, 4월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니까 이제 평화통일이 등장했는데, 정면 정권도 보수 정권으로서 통일하자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박정희 보수 정권은 이건 보수 중에서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반동적 성격이 또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그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선건설론으로서 모든 통일론을 막아버렸다. 통일력이 홍안을 잡아간다든가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협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억압했지요. 그런데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일찍부터 있었다고 보지만, 그게 구체화되는 작업은 이제 삼선개헌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유신체제로 가려면은 그야말로 파천함적인 대단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유신체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박정희 1인을 위한 권력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설득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거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7.4 공동성명. 그때 저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박정희도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또 많이 했고, 그러나 그 유신체제를 위한 정치작업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충분히 인식은 못했었죠.
유신체제 때 우리나라 반공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저는 이따가 질문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왜 우리 태극기 부대가 저렇게 열성적인가, 저렇게 지칠 줄 모르고 잘하는가, 이 부분도 이 70년대 후반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유신체제 후반기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줄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7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반공운동,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가 됐는가,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이 지배를 받았기에, 예컨대 박근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선거에 50대 60대가 그냥 열심히 뛰어나와가지고 박근혜 후보 찍겠다 해가지고 60, 70%를 그 사람들이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현대사의 큰 성격, 특징, 이런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남북관계라든가 독재정권의 대북정책,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아까 어떤 한 분이 헌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헌법에 의해서 우리 현대사를 설명하는 방법도 좋겠다. 제1공화국 헌법, 거기에서 발췌개헌이 어떤 식으로 되나, 4.4.5 개헌이 어떤 식으로 되나, 그러면서 그것들이 선거와 연결되고 해가지고 3.15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2공화국 헌법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 5.16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는가, 3공화국 헌법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신기하게도 저는 참 한국에서 있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정치학자들 대다수 이제 제가 글 읽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대다수가 3공화국 유신체제를 잘 분별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같은 거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3공화국은 지금 있는 헌법 체제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그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게 그런 대통령 선거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째서 저 정치학자들은 저런 희한한 주장을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현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김대중이건 김영삼이건 1980년부터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발언이 3공으로 돌아가면 된다, 우리가 30헌법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30헌법에 거의 플러스된 게 몇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신체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은 유신헌법인 거고, 전두환 신군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오공헌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신군부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잘 알아야죠. 헌법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그런 게 상당히 현대사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아까 저는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해봤더랬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어서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것을 광복절을 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이제 15분 이내인 것 같아요. 하여튼 15분 이내에 최대한 대로 줄여서 광복절을 통해서 본 우리 현대사,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얘기하려면 몇 가지 사전 전제가 있어요. 해방과 광복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그 얘기를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 잘 대답을 못해요. 아마 익숙하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현대사 교육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이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해방은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온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19세기 후반기 일에 사용된, 그 전에도 이미 그 말이 있었어요. 그건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걸로 있었고, 그러면서 동양 쪽에서 그 말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국권 회복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1910년대에 우리가 그 말을 사용했을 때는 대한제국을 다시 회복한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다. 조금 있으면 대한제국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집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 국권을 회복한다. 이런 뜻으로 광복이라는 말을 좌나 우나, 좌는 별로 사용을 안 했어도 김일성 쪽이 사용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조국 광복회가 있었잖아요. 광복은 이와 같이 정치 또는 독립 문제 또는 국가 주권 문제, 이것도 관련이 됩니다. 해방은 그것도 조금 다릅니다. 뜻이. 해방은 어떤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리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지요. 인간 해방, 여성 해방, 노동자 해방, 농민 해방, 계급 해방. 이때의 해방이 광복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해방된 직후에 여운형이라든가 여러 그 선각자랄까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 가운데는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가 봉건의식이다. 이런 봉건적 남존여비 의식이라든가 전근대적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가 의식,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도 그거 해방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은 전근대적, 봉건적 인습, 사고, 잘못된 남녀관계, 잘못된 인간관계,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해서 풀어나가자, 새로 만들어 나가자. 이건 다 해방인 겁니다. 그리고 해방 3년을 포함해가지고 70년대 초까지는 다 해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부터 광복과 해방이 뒤섞여서 사용을 했어요. 일반 신문에서 사용한 단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복이라는 뜻이 지금 남한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일 아니냐, 해방일을 광복일과 같이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같은 거냐? 이 점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광복이라는 것은 나라를 되찾는 걸 얘기하는 거다. 나라를 되찾는 것이 해방 직후에 있었느냐? 45년 8.15에서 48년 6, 7월 또는 8.15까지, 그때는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 다르게 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공화국을 갖게 됐느냐, 이건 날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여튼 간에 48년에 와서 된 건 틀림없죠. 그럴 때 어떤 게 광복이냐? 국가 정부를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48년입니다. 어쨌든 48년 정부 수립 공포가 8월 15일에 있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광복에 정말 해당되죠. 그리고 45년 8.15는 해방은 해방해도 광복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뭐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용은 그게 아니고 정부 수립은 따로 부르고 또 아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묵살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광복을 8.15, 45년 8.15에 많이 비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광복 해방,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사실은 그겁니다. 광복절이 그렇게 우리한테 뜻깊은 날인데 그 광복절을 뜻깊게 보내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를 제가 아까 15분 주어진 나머지 시간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 쪽을 제외하고는 8.15 난을 뜻깊게 보내는, 그리고 이 기독교도 모두가 다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또 제가 그 전에 가톨릭 쪽에도 가보면은 거기서도 8.15 날은 뜻깊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은 상당히 8.15를 뜻깊게는 보낸다. 얼마만큼 전체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한국인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특히 이번에 제헌절을 보니까 헌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수 있는 언론기관에서는 한마디도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안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노는 날이 아니거든. 안 누르니까 몰랐어요.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해방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인식이 됐느냐.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됐다. 자유를 갖게 됐다. 또 우리가 민족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게 잘못돼가지고 분단정부, 2개의 분단정부로 나타났지만 하여튼 그 기회가 온 거다. 오게 됐다.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수준에서 대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만 봐도 아주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자유, 정치적 자유, 또는 사상적 자유, 학술적 자유, 해방 직후 잠깐 동안일 수도 있는데 그때 누렸던 자유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다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공산당이 제일 강력한 남한에서의 정당이었다. 이게 참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해방으로 그런 자유를 쟁취했고, 기본권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미군이 온 다음부터 누린 게 아니라 해방된 8.15 그날부터, 특히 8월 16일부터는 뚜렷하게 매일 신보를 우리 걸로 해서 신문을 낸다든가, 또 지한대가 전국적으로, 중앙지한대가 8월 16일에 떴으니까 건준 지한대였죠. 하여튼 간에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놀라운 활동이 해방과 함께 오게 됐죠. 해방이 상당 부분 쟁취, 획득된 그런 형태로서 전개가 되는 거다. 수동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그 시민적 정치적 혁명을 겪음과 동시에 사회적 혁명도 갖게 된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자건 농민이건 수많은 연관 단체들, 또 문화 단체도 수십 개가 얘기될 수 있을 정도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단체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방식으로는 기여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사회적 혁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기업이 90% 이상이 일본 거였다 하는데, 그게 이제 적산으로서 나중에는 귀숙자산이라고 부릅니다만 한국인한테 넘어오는 그런 것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과 동시에 수백 년 또는 수천 년간 계속됐는지도 모르는 소작 형태가 북이건 남이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게 대단한 혁명이죠. 문화혁명이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이 자유와 함께 뜻깊은 그런 걸 수도 있었어요.
세종 그 양반이 한글을 반포한 지 500년이 되는 게 1946년입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우리는 한글 사회가 됩니다. 엄청날 정도로 그 글자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일제 때 교사했던 사람들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한글 교육을 해방된 바로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걸 전파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이 한글 세대가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누구나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여기서 마련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문자로서 정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그 여러 가지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 말고도 뭐 해방이 얼마만큼 큰 변화를 우리 사회에 줬는가가 아까 본 건저 인습, 의식 여러 가지와 연관시켜서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50선거와 30선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 5분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만 간단히 해야겠어요. 우리가 왜 광복절을 그렇게 참 희말이 없이 보냈느냐. 예컨대 10주년이 되는 해는 1955년인데 1955년에 이승만 정부가 해방 10주년 또는 광복 10주년 이라 해가지고 뜻깊게 보내려는 어떤 뭐가 별로 없었어요. 아마 친일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더군다나 54년에는 4.4 5.18개헌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장기 집권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58년 정부 수립 10주년인데 그건 그래도 약간은 뜻깊게 보냈어요. 하여튼 간에 50년대 후반기는 이승만 대통령 생일 3월 26일인가요? 그게 제일 최대의 축하했습니다. 우리 꼬맹이 때 글짓기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간에 65년 참말 또 어수선한 20주년이 되는 겁니다만 광복 20주년 바로 그 전에는 한일협정 반대 투쟁,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65년에는 조인 반대, 비준 반대 이걸로 거의 1년 내내 시위가 끊이질 않았더랬습니다. 개신교가 그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타났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한 현상으로 왜 그랬느냐가 개신교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그때 한 번뿐입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경직 목사가 중심이 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부분도 그것대로 논의가 돼야겠네요. 하여튼 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자세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있는데 무슨 참 광복절에 뜻을 두겠느냐. 75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비참한 해였어요. 인도진화 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수많은 여러 조치가 4월 29일 4.29 다바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른바 전시 4대 입법 또는 긴급조치 9호 그 유명한 가장 악랄하다라는 긴조 9호죠. 반상회, 학도호국단 그리고 민방위 설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총화 단결운동, 총력 안보 투쟁이라는 게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간첩 색출운동과 함께 일어나지요. 그러니 뭐 광복 30주년 이런 것은 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 박정희한테는 그게 광복절이 정말 기분 나쁜 날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출세하려는 대일본 제국이 붕괴된 날이니까 하여튼 간에 참 씁쓸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40주년, 95년은 85년을 얘기해야겠네. 85년을 뜻깊게 보낼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85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두환 정권 때인데 2.12 총선에서 전두환 정권 밑바닥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런 속에서 전두환 정권도 역시 친일파 정권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낙가소내가 그때 일본 수상했는데 일본 전후 수상으로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영광된 대일본 제국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1982년에는 그 유명한 교과서 파동을 일으킨 자예요. 그리고 한국에 40억 달러나 우리가 한일회담 때 많이 받아낸 게 3억, 2억, 3억이라고 얘기하는데 3.23이죠. 40억 달러를 줘버리는 전두환 정권한테 대단한 거죠. 그런 속에서 무슨 8일 광복절을 기념할 뜻을 전두환이 갖겠느냐. 95년 어땠느냐. 그 김영삼 정권 때예요. 김영삼 정권 초기에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1분으로 끝낼게요. 그러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 그게 바로 박근혜가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저는 계속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성격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유명한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 할 때보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보다 죽은 박정희가 훨씬 인기가 좋아지는 아주 해괴한 현상이.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가 묻지마 선거로 당선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95년 연초부터 조중동 새 신문이 똑같은 기사를 8.15까지 연재합니다. 이승만 살리기. 이승만은 위대했다. 오늘 신문에도 조선일보에 그게 실렸다고 그래요. 이승만은 위대하다.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다. 이승만은 분단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승만은 또 뭐라고 했죠? 장박사. 뭐 이렇게 오늘도 조선일보에 썼대요. 광복절마다 그 사람들 쓰는구만. 근데 그 조선일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끌고 갔어요. 이승만 같은 위대한 분을 우리가 기리자라는 거 있고 또 박정희는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를 더 키우자. 이런 이승만 살리기, 박정희 키우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으나 진보 세력은 거의 숨을 못 쉬는 희한한 현상. 어째서 이런 기맥힌 현상이 일어났느냐. 2005년이 60주년인데 저도 관여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뜻깊게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죠. 2015년 박근혜 집권 때인데 제일 기가 막힌 70주년이 아니었는가. 십자 붙은 걸로 제일 기가 막힌 그 해가 아니었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70주년이니까 제가 조선일보를 빠지지 않고 눈이 뚫어지라 쳐다봤어요. 뭐 하는 게 없나. 그래도 하는 거니까 아무리 친일파라도 내가 친일파라고 안 하잖아요.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하면서 뭘 하는 거란 말이야. 국가 수반이니까 70주년이면 뜻깊은 거니까 뜻깊게 보내야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두 번밖에 못 봤어요. 뉴라이트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꾸리고 있다. 근데 8.15 때 정작 되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떤 식으로 8.15를 지금 하고 있다가 조선일보에 안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신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우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획획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네요.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드리고 질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